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이 우세를 예측한 의석수도 어제 공개를 한 듯 했었는데요. 그런데 각 당이 처한 이 속내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호남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부르짖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관부 정상회의장에서 반기문 총장과 3분 동안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환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 재외국민 투표를 하면서 정치권의 이번에 중요한 선거다. 한 표 꼭 행사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반 총장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속에 자기 대권 주자로 반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대목이 아닌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면에 실린 사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김종인 대표 파란 가발을 쓰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 정동영 전 고문까지 축구를 하고 있는, 친손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당이 선거를 앞두고 가발을 쓰거나 축구를 하는 등 이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후보의 지원에 나선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SK 최태원 회장의 아내이자 최근 최태원 회장이 화들짝 밝힌 이른바 불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노 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를 도운 이후 정치인을 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의 이 포스터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권은희 측의 박근혜 저격수 포스터 삭제는 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포스터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곧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3인방의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이상동 교수, 이상동 위원장, 김종인 대표, 김무성 대표.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 3인방인데 세월은 야속합니다.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 3인방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셈입니다. 아이러니한 타입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오늘은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사진 중심입니다. 서울신문 사진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 촬영 사진인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의 존영은 없습니다. 대구시당에 반납한 걸까요? 왜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빠졌을까요? 그 사연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성 만평입니다. 칼럼 만평 제목 연어 잡으러 나온 불곰. 안철수 의원 이야기군요. 연대 불가라는 띠를 딱 메고 불곰 안철수 의원이 교섭단체 20석은 건졌는데 놔라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런데 그 뒤에서 김무성 대표죠. 응원한다. 물론 농담입니다. 야권연대 피켓을 갖고 있는 저 김종인 대표는 강 건넙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번 갑질 폭행을 한 대기업 회장님의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곧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한 장의 포스터. 이른바 저격 포스터 일파만파입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삭제했지만 저희가 인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 포스터인데요. 광주 광산구 을 국회의원 후보 3번 권은희 후보. 그런데 권은희 후보가 군복을 입고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다. 이 국보위는 전두환 정권 때 국보위 참여 논란이 있는, 참여 이력이 있는 김정인 대표를 겨냥한 말인데 박근혜 잡을 저격수다라고 하면서 권은희 후보가 소총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겨누고 있는 그런 포스터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직접 공개를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 말입니다. 김병미 전 의원님, 이게 권은희 후보 측에서는 태양의 후예, 네. 패러디다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태양의 후예가 하도 너무나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는 반드시 사고를 칠 줄 알았지 말입니다. 저도 제가 네. 지난 주말 내내 보니까 저희 아내가 과거에는 성균관 스캔들이 한참 유행했을 때 제 아내를 송중기 씨한테 뺏겼거든요. 예. 이제는 완전히 태양의 후예 뺏겨갖고 저도 태양의 후예를 같이 옆에서 보니까 이 총을 들고 조준경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저격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실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장면은 송중기 씨가 이 총으로 조준경으로 저 멀리 있는 송혜교 씨를 아주 은밀하게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따뜻한 장면이었거든요. 네. 이런 패러디를 하려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한 패러디 장면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거죠. 큰 사고다 이건.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유를 떠나 SNS상에서 논란을 초래한 일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올리거나 본인 선대위가 관여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고를 치고 나서 변명하는 뒷수습이 좀 영 개운치 않다라는 개운치 않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이거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기 때문에 본인이 했든 안 했든 공식적인 선거운동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권은희 후보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부족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 대통령을 박근혜 잡을 저격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에게만 불편을 끼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폐를 끼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 지금 여러 정당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특히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뿐더러 안영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국가의 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할 수 없는 저주의 망언을 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 안영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영환 전 의원이 또 돌직구쇼 멤버였는데 지금은 중앙선대위의 대변인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막장 정치의 정점이다. 예의와 금도를 벗어난 발언이다. 저주의 망언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후보 사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공식 논평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김성두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섬뜩하다. 국회의원이 저급한 패러디, 분별 능력도 없는지 한심하다. 이런 정치가 국민의당이 가고자 하는 새 정치의 길인가? 더불어민주당도 다음은 국보위 너다라고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다. 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건데요. 오늘 정치 전문가 박상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 교수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격에 두 부모님을 잃었던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데 박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고 박근혜 저격할 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 권은희 의원이 과연 이걸 분명히 한번 봤을 거예요. 예. 보고 야, 내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최소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요즘 SNS 시대에 뭐 막말이라든가 각종 패러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 우리 김 의원님 부인까지도 쏙 빠져 있다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드라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쉽게 그 유행에 따라올 것이다라고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믿고요. 예. 그러나 요즘 저는 또 느낀 게 SNS 그 시대에 정말 더 진지한 어떤 그 패러디라든가 어떤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그게 더 돋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방금 우리 앵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 저격수란 단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과거까지도 연상시키니까는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예. 사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돋보이는데 요즘 왜 저런 게 자주 발생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머리에 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 머리에 든 게 없다. 정치인들이 머리에 든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입에서 그냥 혀에 발린 말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당이 책임이 없어요. 예.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은 물론 반성을 하든 사퇴를 하든, 뭐 사퇴는 심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최소한 당의 책임자가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아무리 선거판이라 할지라도 어떤 책임성이 있고, 자제시키고. 앞으로 정치인들이 머리에 든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할까에 따라서 국민들이 쉽게 움직인다? 저는 결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식 교수님이 정치인들, 범 정치인들 향해서 날카로운 따끔한 도지구를 날려주셨는데 오늘 동아일보에는 사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신 정성희 위원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저격 포스터 권위 사퇴시켜라. 지금 말한 대로 뭐 아까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자질이나 뭐 안에 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동아일보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누가 그 권의인 의원을 공천하고 데려갔느냐 하는 걸 좀 봤습니다. 예. 권의인 의원 누군지 잠깐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을 수사할 때 수서경찰서 수사 과정을 하면서 경찰청장한테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수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김용판 청장이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권은희 의원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모의 위증 혐의로 본인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때는 뭐 재판 중이라 그래서 또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호남에서 이 판세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가란을 탔는데 국민의당 양당 구도를 깨고 새정치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구태 정치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당의 책임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것이 이제 소위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데 우리가 미국 정치를 얘기할 때 트럼프 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 사라 페일린이라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전국의 미국 지도를 놓고서 그 저격해야 될 민주당 후보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타격 표지판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걸 보고서 어떤 이제 그걸 따르는 사람이 기퍼즈 의원이라고 여성 의원을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것은 결코 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격을 하는 그런 큰 사고까지 이어졌던 미국의 증오 정치가 바로 지금 권은희 후보 포스터에도 담겨 있다. 예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예의는 갖추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봐도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만드는 저런 포스터를 만든 것은 양부모를 다 그 흉탄으로 잃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국민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저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서 미필적 고의로 그걸 연상시키는 포스터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저건 정말 예의에 없는 건데 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국민의당이 구태 정치를 없애겠다고 창당한 이상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포스터를 자꾸 권은희 의원이 만드니까 저는 그래도 김용판 그 사건 때만 하더라도 진정성은 있으려니 최소한 최고 권력자를 노려서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아니고 스스로는 그래도 무언가 외압을 받았다고 느끼는 뭔가는 있으려니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끝까지 믿었었는데. 믿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뭔가 그냥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저격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의심을 이제는 오히려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서울총장이었던 김용판을 대상으로 삼았나 보다. 참고로 그때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권은희 의원에 대한 예전에 그 변호사법 위반
의심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의뢰인이었던 사람한테 위증 교사를 해서 내사가 들어가자 예. 청주를 떠나서 경찰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의심이 있었고 그게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쩌면 이런 의심을 사는 행동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꾸 선을 넘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포스터입니다. 예, 윤태곤 실장님. 국민의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어요. 뭐 대변인 논평으로 뭐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변인 논평 했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저는 뭐 기회가 되면 안철수 대표가 직접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대표께서 직접. 뭐 사퇴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좀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예전부터 이제 저격수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꼭 칭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저격수라고 불리는 걸 조금 꺼려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죠. 예,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걸 좀 이게 자랑으로 아는 분들이 막 많아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이게 상대를 기분 나빠하는 게 마치 이제 도움이 되는 양 하게 되는 문화가 형성된 게 이제 되게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 우리가 뭐 김무성 대표도 오늘 비판할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각각 자기들이 좀 강하다고 하는 지역에서 보통 생기거든요. 예.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역적으로 그렇고 온라인으로도 그런 게 우리 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내가 이러면 칭찬해 주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칭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잘했다고. 저는 이제 그렇죠.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원하다고. 자기 지지층들이 저는 좀 단속을 해야 된다.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건 간에 내가 볼 때 이게 조금 찝찝한데 내 새끼를 내가 혼내면은 남도 혼낼까 싶어가지고 두둔해주지 말고 오히려 이제 내 자식을 먼저 내가 이제 회초리 때려야지 예. 남은 회초리 때리기도 미안해진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권은희 후보의 온라인상에 공개했던 이 저격수 포스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부터 참 소개해드릴 사진이 많은데요. 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찾아보시죠. 눈치껏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나? 박 대통령 어디 갔나?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옆자리에 원래는 박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데 자, 좌부터 우까지 한번 쓱 보실까요? 혹시 뒷줄에 계시나 뚜리도 총리도 저 보이고요. 시진핑 주석도 보이고요. 어디 갔지? 박근혜 대통령 어디 갔지? 극적. 매년 다음에 해관부 정상회의 의장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됐는데 단체 사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빠진 이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 어디 있나 빼꼼히 고개를 들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 의원님, 박 대통령 어디 가셨어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사진 촬영 시간에 회의가 길어졌답니다. 2시간 예. 가까이 길어져서 15분 휴식 타임이 있었고 그거 끝난 다음에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사진이 바로 찍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2시간 딴 자리를 꼼짝도 안 하고 지키고 있던 박 대통령이 세면장을 가신 사이에 미리 사전 예고 없이 사진 촬영을 해버린 겁니다. 어허. 이거는 분명히 그 의장국인 이제 미국의 결례고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연결을 하는 어떤 의전팀의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미국 측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아쉬운 장면인데 그리고 다른 정상들은 또 이렇게 하는 도중에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회의가 지루해지는 바람에 그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15분의 휴식 타임 없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빠지게 된 사고가 있었네요.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기로 했고요. 다른 정상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저 뒷줄 우측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있는데 박 대통령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2시간 내내 회의 기다리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예. 올랑드 프랑스 총리하고 박 대통령이 이제 사진을 못 찍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최 측이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다자간 회의도 여러 번 취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뭐 발언도 늦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는데 좀 의전팀의 문제도 있고 왜 그 시진핑 주석하고 그 뭡니까 중국 전승절 할 때도 박 대통령 사진
악수하고 바로 빠져야 되는데 약간 이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대통령 주위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의장국인 미국 측에서 회의 끝나고 곧바로 사진 촬영이 있을 겁니다. 원래는 15분 쉬는 시간이었는데, 쉬는 시간 없이 촬영할 겁니다. 라고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참모분들이 대통령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의전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좀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여론들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의 그 외교적 행사에 이런 결례가 있지 않도록 좀 우리 자체적으로 당부를 해야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번 아마 올해 12월 달일 겁니다. 해관보 국제회의라는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외교팀의 나름대로의 실수도 있지만 더 큰 결례는 의장국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실수가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다음번에 의장국으로서 개최할 때는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정상들과 그리고 외교적 그 측면에서의 사람들이 챙기는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이 사진에서는 빠졌지만 요 끝나고 돌아오셔서 이 미국 정상들과의 이 개인 사진은 또 다 충실히 찍었다고 하는데, 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늘 1등을 하는 이분입니다. 그 이분은 다음 돌직구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총장의 짧은 만남, 하지만 여운은 길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윤선 변호사님, 대통령이 이번에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아주 반갑게 3분여간 대화를 나눴는데, 저 사진은 반 총장이 투표를 하는 사진인가요? 투표하고 나오는 사진이죠. 요즘 네. 반기문 총장이 워낙에 유력한 대권 후보다 보니까 그냥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다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 뉴스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지금 재외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반 총장이 참여를 했다, 투표를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반 총장의 움직임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이제 또 가서 질의를 했죠. 투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라고 예. 하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훌륭한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제가 정치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엔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저도 정치부 기자들이 듣기에는 또 그렇지가 않은가 보죠. 이 안에 뭔가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훌륭한 대표 이퀄 정가요? 자, 나를 뽑아라? 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또 덧붙인 말은 재미교포들을 위해서 힘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박 교수님, 사실은 반기문 총장의 성격적 특성상, 스타일상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는 걸로 그간에 유명했는데,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훌륭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 이 말이 꼭 이번 선거에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말과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운가요? 그 선거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요, 이거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를 하겠다, 나라가 지금 위험하고 핵 정상회의 때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이 발언의 영향은 어디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상식적으로 안단 말이죠. 물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요즘 그 중앙선관위에서 각종 그 선거 참여 동료를 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표현이 좀 묘해서 여성 비하 발언도 나오고, 또 무슨 성 문제를 터치한 듯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게 뭐냐면요, 선관위가 멍청해서인 게 아니고 예. 정치적 영향력 있는 장면을 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에 자주 가십시오 그러면은 투표를 참여한 정당을 위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또 위반이다.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정말 정치적 중립적인 그 언사를 찾다 보면 그렇게 고민스러운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죠.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요, 누가 뭐래도 이미 정치권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와 있다. 본인이 안 한다 그래도, 안 한다면 왜 안 하냐가 궁금할 정도로 이제 이미 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죠. 근데 저는 반기문 총장한테 오늘 이번에 발언은 별로 좋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저게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라 할지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치를 하기 전에는, 출발선상에 서기 전까지는 어느 편도 드는 연사를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순간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미 정치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한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도 저런 분이 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있어서 든든한 면은 있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대한민국의 누구한테든지 또 필요한 인물로서 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언이요. 좀 그렇고 좀 대통령이 너무 자주 만나니까 예. 더더욱 좀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이번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아닌데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번 투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묵묵부답하고 가야 돼요. 아니, 조심히 발언해야죠. 조심히 발언해야죠. 조심히 발언.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예. 훌륭한 대표 뽑아야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부분 대한민국 상황이 위중하다라는 건 이제 보수 측이라든지 이렇게 여권의 힘을 이거 국제적으로 예. 같은 프로토콜이고 예컨대 반기문 총장이 유엔에서 비판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래도 국제적으로 치적으로 인정받는 건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컨대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적 소수자의 권리가 부족합니다. 훌륭한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중에서 수위가 제일 낮은 거를 이제 고를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고 예. 박 교수님이 이제 대통령 자주 만난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 만나는 것보다 저기 뉴욕에 있는 반기문 총장을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은 예. 이시감이 들고 있으니까 그게 묘하죠. 결국 이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는 반기문 총장이 누구 편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누구 편인가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김문미 전 의원님, 예. 반 총장은 아직 뭐 한국 정치에 참여한다 만다 얘기도 안 하셨고, 참여하더라도 여권 후보일지 야권 후보일지 본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국내 상황이 위기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아마 반기문 총장의 마음속에 국내의 정치 상황이 위기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대권 가도에 뛰어든다면 저는 새누리당의 확률이 한 70% 이상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새누리당이 뛰어들게 된다라면은 새누리당의 대권 구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벌써 세 가지 갈래요. 예, 첫 번째는 가장 텔레비에 많이 잡히는 분이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 전국을 들면서 지지 유세라고 했지만 그게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어찌 보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오세훈, 지금 종로에 나온 오세훈 후보겠죠. 예.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급격도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은 청와대와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갈 수 있다라는 후보들인 거고,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친박계라고 하는 진영에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반기문 총장께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라면 결국은 지금의 청와대와 친박계라고 하는 이런 진영과의 손을 잡고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지 않나 싶은데 예. 그러기에는 국내 정치 상황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점점 더 약간 그 결이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예. 마음속에 조급함이 좀 반기문 총장도 슬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반기문 총장 얘기 나와서 말인데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충청권 민심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이른바 이 반기문 벨트 이렇게 혹자는 부르기도 하는데 임순 변호사님 또 충주에 따르시니까 충청권 민심은 어때요? 그게요. 그게 달라요. 쓱 들어갔어요. 그게 달라요. 청주는요, 어때요? 그러면은 뭐라면 몰라요라고 답변하거든요. 몰라요라고 말하고. 몰라요. 예. 청주는 사투리가 유가 나와요. 예. 왜냐면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끝까지 속내를 안 비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죠. 안 비치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항상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에 있어서도 몰라요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답변한다는데 청주랑 충주랑 좀 결이 다른가 봅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중학교를 보낸 충주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피가 절반은 충청이잖아요. 어머니 유영수 여사가 예. 영동 출신이니까요. 보은 영동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게 있었는데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야말로 완전 충청도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이 나온다면 그분이 여로 나오든 야로 나오든 반 미는 게 당연하다라는 건데 참고로 충주는 사투리를 유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간 강원도 스타일을 씁니다. 예. 반기문이 나오면은 반기문을 밀어야지. 이런 말을 해요. 그렇군요. 약간 북한 말투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사투리의 차이만큼 충주와 청주의 온도도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여든 야든
반미는당 찍어야죠. 반미에서 저는 반미주의자의 반민 줄 알았는데 반 총장의 반이었군요. 그래서 오늘 저 조간신문에 뭐 반기문 벨트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이제 소위 여든 야든 반기문 총장이 어느 당을 선택하든 뭐 그 당을 찍겠다는 거는 충청도의 민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데 요 동네가 지난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벨트였답니다. 아, 박근혜 벨트. 흥미롭네요. 지난번에는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기문 총장이 나온다면 새누리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여권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반기문 총장, 유엔 총장에 맞는 이념, 성향이나 스타일은 좀 이렇게 보수에 가까운데 본인의 의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의제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아까 성적 소사, 여성 차별을 없앤다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의제로 맞추고 그걸 맞춘다면 사실 진보를 선택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스타일이나 이런 성향이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갈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났는데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말한 대로 여당이 새누리당이 예. 좀 가깝지 않을까. 이 지지층의 이 표심만 분석해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반기문 벨트라는 본인의 지지층까지 확보한 반기문 유엔 총장이 대권 가도를 언제 스타트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만든 다음 신문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회 탐구 영역의 첫 번째 뉴스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안에 있는데 문을 잠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업 회장들의 갑질. 오늘 또 갑질입니다. 이번에는 60대 경비원을 이른바 폭행했다라는 논란이 현재 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아침에 아주 뜨거운 뉴스죠. 그 주인공은 그 피자 업체 그 국내 2위랍니다. 네. 그 피자의 이름을 공개할게요. 정우현 회장인데요. 2일날 지인들과 함께 새로 개장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10시가 넘은 모양이에요. 밤 10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의 경비원 업체가 셔터 문을 식당에 내렸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일행이 뛰어나가서 경비원의 뺨을 때렸다 하는 사건인데요. 경비원들이 와서 양쪽에 충돌이 있었는데 경비원 측에서는 나는 10시면은 문을 닫는 원칙에 따라서 사람이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문을 닫았을 뿐인데 와서 이렇게 그 폭행을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양측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어찌됐건 전체적인 반응은 어떤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뛰어가자마자 경비원이라고 그래서 충돌을 하거나 물리적인 그 힘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것은 전형적인 어떤 갑질이다. 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미스터 피자 하면은 뭐 국내에서 피자 업계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서울 서대문구에 새로 개장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왜 셔터를 닫았냐면서 경비원의 뺨을 때렸다라는 게 경비원 측의 주장인데요. 경비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당시 술 냄새가 났다 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우현 회장 측에서는 경비원을 불렀는데도 10분 가까이 오지 않아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언쟁이 있었긴 하지만 어깨를 잡은 적은 있지만 주먹으로 쳤다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라고 지금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CCTV를 보면은 금방 드러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지금 회장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정우현 회장님. 뭐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 정우현 회장이라는 분의 변명도 석연치가 않은 게 아니 자기 건물이에요? 자기 건물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경비원은 건물주가 정한 규칙대로 밤 10시면 문을 닫은 것 뿐인데 예. 왜 자기 사람처럼 함부로 건물의 문을 닫았다고 와서 함부로 오라가라 한 다음에 밀치고 말고를 합니까? 건물에 들어가 있는 새로 개장한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점에서 식사를 했으면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더라도 그 가게에서만 가능한 거지. 예. 어떻게 건물까지도 감히 내가 들어와 있는데 야, 이런 거는 뭐 함부로 이제 통행금지도 시키면 안 되겠어요? 내가 감이 있는데 어떻게 통행금지를 시키냐. 이렇게까지 갑질할 분 같은데요. 그 경비원 그런 분들이야말로 퇴근 후에 내 새끼를 위해서 피자 시켜주는, 피자 한번 시켜주면서 맛있게 먹는 소중한 고객이었습니다. 예.
정말 누구 때문에 돈 벌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원도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회장이건 누구건 간에 때리면 안 되는 거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예. 하면은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네가 누군데 속으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크게 이게 달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회장, 눈 닫지 말고. 미스터 피자가 아니라 미스터 회장 이렇게. 그래야지 알아보죠. 예, 경비원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경비원 황모 씨는 60세. 예, 흰머리도 좀 지긋한 그런 그냥 평범한 경비원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갑질로만 이야기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런 문제 주로 자주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 저기 반성을 하고 뭐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비즈니스, 기업인이 된다고 되면 해결될 것 같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심각한 게 좀 약간 그 이질적인 언어지만 민주시민 교육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다라고 모든 국가 공동체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경비원은 경비원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기업이라는 것, 특히 회장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서 이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걸 예. 자기 자신한테 인식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베풀 거 있었으면 좋겠다. 따질 것보다도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바로 이런 게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란 말이죠. 독일이나 뭐 미국 같은 특히 유럽 같은 지역이 민주시민 교육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예산도요. 도로 보수 비용보다도 민주시민 그 비용을 더 우선 책정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정말 그 미스터 피자라는 유명한 피자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또 우리 참 이게 문제다라고 비난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처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다. 나는 방향을 오도록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예. 어쩌면 이게 정치 문제보다 4.13 총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비원인 황 씨가 김백무 의원님 정 회장에게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죄송하다라고 연신 말했지만 정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있는데 감히 문을 잠그느냐 라고 말하며 황 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는데 중요한 건 정 회장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 황 씨를 때린 직후 건물 밖으로 나갔고 주변 경호인들을 둘러싸여서 회장이 건물 밖으로 나갔고 이후 황 씨가 직접 신고한 게 아니라 자신의 하소연을 들은 동료 경비원이 듣다 대신 경찰에 신고해줬다. 이 진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나요? 저는 미스터 피자 하면 생각이 나는 게요. 예전에 미스터 피자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도우라 그러죠. 피자 도우. 피자 도우를 갖고 이렇게 돌리면서 사실상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쇼를 보여주기도 하고 공헌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걸 기업의 CSR, 사회적 책무 활동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스터 피자가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얘기할 그런 깜냥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인드라면 어떤 활동으로도 기업이 해야 되는 진짜 소비자에 대한 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시민교육 많이들 이제 막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시민교육부터 좀 많이 받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작년 초에는 우리 대한항공 사건이 있었고 또 근자에는 몽고 간장, 그다음에 대림건설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안에 있는데 문을 잠가. 방점은 내가 있거든요. 사람이 안에 있는 데가 예. 아니라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그 어떤 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뭐 공교롭게도 대림건설은 뭐 건설이지만 나머지는 다 소비자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의 어떤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오너 리스크. 이거 회장의 오너의 잘못 하나 때문에 그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점도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SR, 사회적 책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 오너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가지면 이거 회복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네, 이번에 정치권 소식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고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마당쇠론이다, 사공론이다 불붙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행 기차를 타냐 마냐
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되도록이면 안 나섰으면 좋겠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김 대표의 발언을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야당의 분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하는 거는 자유지만 모르겠어요. 광주에 출마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뭐 올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적에 그걸 과연 요청할 사람이 있겠나 하는 건 좀 회의적이에요. 광주 가서 분위기를 봤으면 나한테 안 물어봐도 아실 거 아니야? 오지 마라 하는데 가겠다 하고 있어서 야당에서 현재 이게 논쟁 중인데 정성희 의원님, 김종인 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기자 양반 광주 가서 민심 들어봤으면 알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물어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광주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오면은 바로 지금도 국민의당과 굉장히 열세인데 표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수도권이나 영남 벨트에서 유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문 대표가 굳이 가겠다는 겁니다. 예.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내가 가면 표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문 대표 가면 떨어진다. 예, 그런데도 왜 가려고 할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재미난 어떤 기사가 났어요. 예. 그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한 정준호 후보가 이렇게 말했네요.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 포기 선언을 해야 된다. 광주 오라면.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총선을 보면은 문 대표가 이 광주나 호남을 지역에 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본인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차기 대권까지 하고서 아니 그래도 당 전 대표가 호남을 안 챙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려면은 후보 포기 선언을 하고 예. 출마하지 않는다고 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차기를 염두에 두면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긁는 말도 몇 마디 하셨거든요. 야권 분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의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책임이 문 전 대표에게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도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 유세 지원 다니면 오히려 뭐 호남이 분단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뭐 그런 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호남의 경우에도 후보들의 요청이 있고 제가 가서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지역이든지. 정치 전문가 오셨으니까 여쭤봐야겠습니다. 박 교수님, 정성희 위원의 말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가면 표는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를 알고 표 떨어진다 오지 마라 이러는데 문 대표가 굳이 가겠다는 건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을 예. 필요가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위기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은 어차피 정말 욕들은 먹으면서도 출발을 해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달리는 말한테 갑자기 세워서 어디 가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달리는 말을 좀 세워서 한번 심각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을 해야 돼요. 예. 그 지점이 저는 광주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까 정 의원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양영자 그 후보가 나온 지역에서는 이런 말도 떠돈다는 거예요. 양영자를 찍으면 문재인이 광주에 온다 정도로까지 완전히 예. 동네 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김종인 대표도 덩달아서 움직이면 그건 바보예요. 정치를 알으셔야 되는 것이 정치라는 건 정말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저 전반부의 이 김종인 대표의 역할은 뭐였냐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문재인을 견제하는 힘으로써 상당히 인정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비례대표 이번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버렸지만 그렇다면 이제 선거철에 들어와서는 그 견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하던 소리 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동원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도움된 사람은 같이 단합해서 가야 될 상황이 지금 예. 그 호남이란 말이죠. 그러면 광주는 분명히 지금 국민의당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왜 기울어졌냐 이야기를 한 시간에도 끝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울어진 상황에서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극약 처방으로 문재인을 부를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남 지역이나 전북 지역에서는 김정인보다는 더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또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보면. 그러면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그래요.
내가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광주에서 영원히 못 가면 영원히 가지 못하면 나는 정치권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인 대표하고 서로 잡음과 갈등을 하면서 갈 게 아니라 예. 말을 좀 세워놔서 민주당의 방향이 좀 잘못됐어요. 지금 호남하고 그 수도권에서는 새누리,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아주 전선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전열 정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 개인을 위해서라기도 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의 야성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전에 가장 빠른 시점에서 필요한 지점을 저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김종인 전 대표 오지 마라. 문재인 전 대표 가겠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의 발언인데요. 양쪽의 판단은 이해하지만 김 대표는 대표로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고 문 전 대표도 마이웨이로 나서고 있다.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말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겠죠.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저희 교수님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고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로 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 문재인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게 좋게 말하면 전략적 이제 역할 분담이고 동선도 예. 안 겹치는데 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이게 갈등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뭐 톡톡 모진 말을 마치 안철수 대표한테 하듯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대선 때 그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이제 지원 유세를 할 때도 따로 가다가 합쳐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힘을 확 모으고 뭐 꽃다발을 걸어주고 또 따로 가다가 이제 만나서 모으고 지금의 사이가 되게 안 좋죠. 그때 분위기 되게 좋았었어요. 저도 같이 했는데 흩어졌다가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고 이런 식인데 이 지금 김종인, 문재인 두 분 하는 걸 보면은 그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죠. 훨씬 못하다. 분위기가. 예. 이게 동선을 따로 했다가 만나는 것도 없고 저는 이 두 분이 언제 만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거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 들어가가지고 본다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가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요청이 있다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 무슨 삼보일배하면서 문재인 후보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이 사람은 뭐 비노다 쳐요. 비노니까 염동연 의원이 추천해가지고 공관위에서 뉴 DJ다라면서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뽑은 후보인데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에 문 대표가 픽업하고 뭐 부부가 식사를 하면서 진정성을 느낀 뭐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이게 친문으로 불린 인물인데 이분도 이 영상에서 이게 문 대표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이거 꺼버려라 이러고 있다는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 호남의 민심이 이제 비노건 친문이건 간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 아니 방금 하신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볼 텐데 임순 변호사님 양향자 후보는 누가 봐도 문재인 대표가 픽업한 사람인데 홍보 영상에서 문재인 분을 삭제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요? 그러니까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세에 다니고 있는데 그 트럭 앞에서 한 지원자가 저기 지지자가 지나가다가 아 광주에서는 더민주는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유세 차량이 딱 나오는데 문재인 영상이 나오니까 아 문재인 영상이 나오면은 안 돼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비슷한데 영상이 나오면 안 돼야 그러니까 이제 양 후보가 바로 수행팀장한테 저거 자르라고 하세요라고 바로 지시를 내렸다는 삭제가 아니라 끄라고 한 그 거죠. 저게 뭐냐면은 바로 문재인 문재인 영상을 자르라. 아, 자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양 후보가 여기저기 이제 경로당이나 많이 유세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고 있으면서 이 반문재인 정서를 광주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뭐 그 경로원 분들 말씀이 하도 이쪽에서 국민의당이죠 주로 이 핀노 패권주의를 주입을 해놓았는지 이거는 지금 양향자 후보 얘기입니다. 경로당에만 가면은 딱 다들 이런다는 거예요. 집이 찍어주면 문재인이 온다면서 그 집이라는 건 자네의 사투리입니다. 너 네. 자네 찍어주면 문재인 온다면서 그래서 내가 좀 자네 찍기 껄끄럽네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아이 반노에 대한 정서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김병민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안 가면 그럼 누가 갑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김종인 대표가 광주 호남에 가면 표가 나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극한적 갈등의 상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그렇게 극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전국을 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김종인 대표의 역할론이 거의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대로 내일 모레 선거 치면 참패입니다.
예, 수도권에서 지금 야권 단일화 결국은 실패해서 오늘자로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죠. 근데 여기도 이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돌직구를 날릴 수 있을 건데 야권의 단일화 실패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김종인 대표의 99%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게 야권 통합하자라고 사실상 무리수로 국민의당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정당한테 다시 야권 단일화하자면 어떤 정당이 후보 단일화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사실상 야권을 개혁하겠다고 강력하게 컷오프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전략 공천했는데 무리하게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꽂아놓으니까 지금 전부 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 나와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빠르게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본인께서 경험이 없으세요.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동력이 없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발빠르게 수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인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짧게 듭니다. 붙이자면은 문 대표가 결론적으로 저는 광주 전남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인기가 없다.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종인은 되느냐? 김종인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이거든요. 아예. 아예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문 대표는 비토층도 있지만 또 강한 지지층이 20-30%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중심으로 불씨를 키워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 거죠. 늦으면 효용도 없을 겁니다. 아마. 야당의 이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 건너 불구경이죠 뭐. 들어보시죠. 지금 무대에서 정치 잘못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된 거 알고 계시죠? 그 정치 잘했으면 그 당이 분당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잘못해가지고 분당시켜놓고는 본인이 비판 안 받으려고 뒤로 숨어버리고 김종인이라는 영감님 한번 모셔가지고 지금 싹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정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바로 김무성 대표가 다음 돌직구 신문에 나와 있는데 부산의 민심을 잡으러 김 대표가 갔는데 김 대표의 이 발언들이 또 논란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김 대표가 낙동강의 야풍을 막으러 텃밭에 달려갔는데 낙동강이라고 쉽지 않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4.3 추념식에 갔다가 제주에서 유세를 하기로 돼 있는데요. 일정을 급히 바꿔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박민식 후보와 손수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왔습니다. 본인 지역구에 영도도 잠깐 들렸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호남 지역의 판세 분석을 잠깐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부산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뜻밖에도 박민식 후보 야당의 누구죠? 전재수 후보하고 손수조 후보는 또 상대편과 의외로 그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급히 아마 구원투수로 이제 가서 저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낙동강 배틀을 지켜야지만 이 새누리당 그 윗부분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 쉽지가 않은 전선에 긴급 투입이 됐는데 김무성 대표 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의 총선 이후의 역할론에 대해서 아까 짚어봤는데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똑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더 큰 정치하겠다. 더 큰 정치하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발언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단순히 총선에서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로서 본인 정치 입증을 확실히 다지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을 시켜야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일컬어서 북에 굴복한 매국 정당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승리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1년에 1억 불이 또 김정일 소에 들어갑니다. 그 돈 가지고 또 핵폭탄 더 만드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도와주자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매국적인 정당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태훈 실장님. 참으로 잘못됐죠. 예. 일단 제가 사실관계부터 지적해드리자면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지한 게 아닙니다. 전면 중단한 겁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은 개성공단 재가동한다는 건 박근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가 그럼 또 북한에 퍼주는 겁니까? 그거부터 잘못됐고 지금 이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PK 벨트가 여당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면은 좀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지. 이게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또 이게 색깔론을 팍 풀어가지고 색깔론이다. 우리가 남이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비판할 수 있죠. 뭐 대북 정책이 너무 유화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매국적 정당이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몇 번 고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도 그 NLL 대화록 줄줄 읽다가 나중에 이제 찌라시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겪으셨습니까? 예. 근데 김무성 대표 부산에 사실 인기 꽤 있어요. 있는데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의 확장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재밌는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자기 지역구에서 유세를 하다가 나왔던 다른 이제 예비 후보들을 끌어올리면서 2년 후에는 이분들 중에 내 후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2년 후, 4년 후가 아니라 2년 후란 말이죠. 예. 2년 후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생각하시는 분이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박 교수님, 김무성 대표가 확실히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요, 김무성 대표를 보면 진짜 머리에 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겨헌론을 잘못 이야기해서 대통령한테 민망, 책망을 받고 또 방금 지금 발언은 굳이 안 해도 될 발언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구 전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많이 한다고. 예. 근데 저는 요즘에 와서 김무성은 바보가 아니다. 김무성 어쩌면 대표는 바보가 아니다.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오. 지금 아까 표현이 이제 개성공단 이야기한 것은 이제 노골적으로 국민의당을 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야당을 이쪽으로 한번 봐봐라라는 측에서 던진 메시지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대구도 민심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로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임기 말이기 때문에 미래 권력을 쳐다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은 더더욱 그러거든요. 특히 PK하고 TK의 어떤 정치적 감각가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에 와서는 부산의 중심을 갖고 정치력을 갖고 앞으로 큰 정치할 사람이 누가 대통령 후보감인가 했을 때 김무성 대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예. 했을 때 부산의 민심을 끌고 올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대권을 향하든 안 하든 지금 시점에서 나 대통령 나가야 되겠어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순간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다고 저는 또 평가를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호, 바로 그 대목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더 큰 정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당 대표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제 더 큰 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병민 전 의원님, 네. 더 큰 정치하면 대권 나가겠다. 네. 이거죠? 용꿈 꿨네요. 김무성 대표에 좀 다들 비판적인 얘기를 있어서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당대표 굉장히 보면서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끝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던지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시점이 딱 던지고 난 뒤에 더 큰 정치하겠다. 예. 대권 출마하겠다는 얘기한 거고요. 조금 전에 윤태곤 시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2년 뒤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 이제 본인도 상향시 공천을 통해서 여러 후보들이랑 같이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하나 연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될지 4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내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상향식 경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내 뒤를 이어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될 건데 어떤 식으로 김무성 대표의 향배가 이어질지는 되게 궁금한 상황이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까 윤태곤 시장님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왜 김무성 대표가 굳이 안 해도 될 북한 얘기를 색깔론으로 몰아세웠냐라는 비판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못 들으면 색깔론에 대한 비판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유권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불과 정치시기란 3달 전으로 돌리게 되면 대북 문제 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뜨거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후보와 어떤 정당을 찍어야 결국 이 대북 문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할 것이며 그리고 현재 있는 이 개성공단 사태를 더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찍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이슈화시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예. 여기서 당 대표를 이번 총선이 끝나면 그만두려고 한다. 지난번에 관훈 토론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눈속임이거든요.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7월 13일까지인가 제가 알기로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되는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두는 것인데 마치 총선 결과에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멋있게 사퇴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거는 눈 밝은 국민들은 다 알 거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의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두 번째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판결문 대신 대본을 읽는 판사님들의 신들린 연기. 판사로 사는 게
쉽지는 않군요. 판사들이 연기를 한다. 이게 뭡니까? 연기까지 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라는 연극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원래 부부간에 뭐 이혼을 겪다가 위기를 겪다가 뭐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건데. 교훈적인 연극이군요. 예, 그 연극에서 아주 특이하게 좀 이슈가 되고자 법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법관을 실제 법관에게 배역을 줘보자라는 안이 나온 겁니다. 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후보로 해서 오디션을 본 거예요. 오디션을 연 건데 지금 저분들이 다 판사님들이에요. 다 판사님들이 8명의 후보자가 응시를 했고 저것도 서울 가정법원에 있는 세미나실입니다. 예.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가서 지금 심사를 본 건데요.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우리 기준으로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예. 분이 김용이라는 판사인데 저도 아는 분이에요. 오. 법대 있을 때부터 저는 총연극회에 있었고 저분은 법대 연극연구회라고 해서 법연 소속이었는데요. 그렇군요. 뭐 연극에 대한 열정을 판사가 돼서도 계속 갖고 있다라고 듣고 있었는데 역시나 오디션장에 나타났고 가장 당당한 모습, 다리를 딱 벌리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딱 연기를 봤는데 다리는 제일 많이 벌렸어요. 역시나 예.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연기 실력보다는 열정이 먼저 더 앞섰다는 분인데 지금 이제 연기 실력도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판사님들 법 판결문 쓰랴, 재판 진행하랴, 그리고 그다음에 저렇게까지 연극까지 참여하랴. 하여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디션에서 누구로 결정은 됐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죠? 예, 고민 중이군요. 다들 연기를 잘해서 과연 아마 김용희 판사가 될 겁니다. 판사가 결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탐구 영역입니다. 현대판 단칸방 흥분해 학교 문턱도 못 밟은 7남매 소식인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아니 10남매 중 7명이 학교 구경도 못 했다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이 신문을 보면서 다른 정치 기사가 눈에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기사 때문에.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학교에 장기 결석한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아동폭력 때론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전수조사라는 과정에서 여기도 학교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네. 다행히 가보니까 아동학대 흔적은 전혀 없었는데 큰 문제는 아이가 10명이나 돼요. 아이가 10명이에요, 한 가정에. 한 가정에 5평 정도 남짓한 단칸방에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독립했고요. 거기 7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였는데 예. 그중에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를 아예 못 간 겁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엄마 아빠가 사업을 했는데 빚을 졌어요. 예. 사채를 지니까 빚쟁이들한테 쫓겨갖고 결국은 이 많은 아이들을 주민등록 출생 신고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학교도 못 보내는 상황이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굉장히 기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난 기여를 했긴 우리 했는데. 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못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큽니다. 지금 출생 신고도 안 한 아이들이 꽤 되는데, 그러니까 빚에 시달려서 빚더미를 피하려 쫓기려다가 그 과정에 아이가 10명이나 나왔는데 다행히 아동학대는 없었는데. 교육적 방임도 저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방임도 학대다. 예, 이거는 출생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낳아서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은 건 학대인데 다만 이제 여론은 이 사람들이 아이를 뭐 물리적으로 학대한 것은 아니니까 빨리 지원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이제 가난의 문제죠. 가난의 문제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등록해서 했으면은 아마 교육 지원을 받아서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 silver dawn, let's more than gay and get it on.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